서울시는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경쟁에 뛰어듭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1인당 25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택시업계가 렌터카 호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인 타다를 불법 서비스라며 고발했습니다. 타다 측은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 따져보겠습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가 오늘 새벽까지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인데 도입 요건 완화 문제가 새롭게 등장한 핵심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합의 가능할지 여부까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이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SK텔레콤, 키움증권과 손을 잡고 인터넷 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금융그룹도 인터넷 전문은행에 도전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키움증권, SK텔레콤과 제3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하고 최대 주주는 키움증권이 될 계획입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디지털 금융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고 SK텔레콤과 모바일 금융 서비스 회사 핑크를 설립했을 만큼 신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꾸준히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에 관심을 가져왔고 교보증권, SBI저축은행 등과도 파트너 구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컨소시엄은 향후 금융, IT, 핀테크 등 각 파트너사의 장점을 결합해 신개념 융합기술 구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따내기 위한 이 경쟁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최대 2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새로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고 올해 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당초 유력한 후보자로 꼽혔던 네이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신규 인터넷 은행 인가전의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한금융 컨소시엄에 이어 하나금융 컨소시엄까지 출사표를 던지면서 금융당국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NH농협금융 등 또 다른 후보 사업자들도 등장할 경우 제3인터넷 전문은행 유치전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6일과 27일 중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까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CNBC 정주환입니다. 정부가 작년에 중소기업 직원들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일부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라는 걸 펼쳤습니다. 상당히 그때 화제도 되고 인기도 되게 많았는데요. 서울시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을 위해서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예, 1인당 얼마 지원이 되나요? 네, 서울시는 올해부터 월급 200만 원 미만의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 2,000명에게 휴가비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고용직이란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또 보험설계사 등 사업주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 가운데 월급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1박 2일 국내 여행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가 1인당 40만 원이라고 보고 지원금 25만 원을 주고 본인이 나머지 15만 원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여행 경비는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인데요. 국내 여행 전용 온라인몰을 만들어서 포인트를 이용해 숙박이나 렌터카 등 여행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그동안 이런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휴가비를 지원받을 길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정규직 중심으로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서울시는 더 열악한 고용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지만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 대상자 수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여행경비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용카드가 그래도 몇 장씩 되다 보니까 내가 뭘 언제 썼는지 이게 확인하기 참 번거로우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내가 갖고 있는 카드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정윤영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회 서비스를 PC 버전에 이어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이용 한도,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별 잔여 포인트 조회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전용 앱을 설치한 뒤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으로 본인 등록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PC 버전의 경우 지난 12월 서비스 개시 뒤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2,100건을 넘을 만큼 관심을 얻었습니다. 본인의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다 손쉽게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연체 발생이나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모바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앞으로 더 이용자는 크게 증가할 걸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BC, KB국민, 롯데 등 모두 15개사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카카오뱅크, K뱅크 등 6개 업체가 추가돼 사용자 편의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탄력 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경사노위가 오늘 새벽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오후에 다시 열려서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경사노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혹시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노사정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어제 노사정 위원들이 탄력 근로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끝내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동시간 개선위원회에 참여 중인 일부 위원들에게 결정 책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철수 위원장은 각 계층에서 결정 책임을 가진 당사자들과의 협상을 추진했고 한국노총의 이성경 사무총장, 경총의 김용근 상금 부회장, 고용부의 임서정 차관 등 5명이 참석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예, 원래 어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좀 하루 또 연기한 거고 이게 벌써 두 번째라던데 오늘은 결론이 납니까? 네, 노동시간개선위원회는 탄력근로제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오늘 중으로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시간개선위원회는 고위급 협의 결과를 가지고 제9차 회의를 소집해 위원들에게 추임받은 후에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 측은 오후 6시를 전후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안에 대한 이견이 커 발표가 늦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요즘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데요. 누가 더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느냐를 놓고 이동통신사들 간에 경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이제 미세먼지는 일상의 고민이 됐습니다. 심할 때는 호흡하기가 좀 불편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마스크 쓰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죠. 너희네들은 나오지도 못해.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사정이 이렇자 휴대전화로 누가 더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내놓느냐를 두고 이 통사 간 개발 경쟁도 뜨겁습니다. 정확한 정보의 핵심은 관측망과 분석의 신속성입니다. KT는 공중전화 박스와 전봇대를 이용합니다. 실시간 수집된 공기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빨래나 운동이 적합한지 알려줍니다. 정교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여기에 기반하여 정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을 더욱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SK는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한국 야쿠르트 카트에 센서를 달았습니다. 1m 카트 높이에서 측정된 것이어서 아이들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GU+도 제휴를 맺은 사물 인터넷 기반 아파트에 단지 내 놀이터나 산책로 등에 센서를 두고 있습니다. 지도와 교통, 내비게이션 앱 경쟁을 벌이던 이 통사들이 이제 미세먼지 앱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대우조선해양노조가 현대중공업의 인수에 반대를 해서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취재 연결하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파업이 결정이 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노조원의 92%가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어제 새벽 6시 반부터 오늘 오후 1시까지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쟁의 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전체 조합원 5,611명 가운데 5,24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이 4,831명, 92.1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대우조선노조는 파업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파업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파업 돌입 시기는 노조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내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반대 집회를 시작으로 21일 노조 간부 상경 집회, 27일에는 전체 노조원의 산업은행 본점 상경 집회 등 본격적인 투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도 대우조선 인수에 반대해서 내일 쟁의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노조와의 공동 파업 등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투표를 하루 앞두고 한영석 가사면 현대중공업 공동대표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우리나라 조선업을 위한 선택으로 어느 한쪽의 희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연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들이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됩니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자이고 임대기간은 15년 이상, 임대료는 시세의 85% 이하입니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철회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3년 투쟁에 돌입합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가 반값 연봉으로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지역별 저임금 기업 유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음 달부터 국제선 유류 할증료가 2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으로 최고 19,200원에서 34,800원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국내선 유류 할증료는 이번 달과 같이 3단계인 3,300원에서 유지됩니다. 여러분 혹시 타다라고 하는 이 서비스 이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승합차로 다니는데요. 이름이 하얀색 이 승합차에 이름이 써 있습니다. 타다라고. 저게 뭔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택시업계가 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왜 불법이고 정말 불법인지, 그다음에 이 타다를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해 창립자였죠. 이재용 소카 대표인데 이재용 대표는 강경하게 맞대응하겠다라고 얘기도 좀 하고 있어서요. 또 이재용 대표 쪽의 얘기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역시 또 공유 서비스 관련된 이 논란의 또 한 부분이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왜 이게 또 공유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인지까지 한번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타다 서비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도 잘 모르는. 네, 요즘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 가다 보면 하얀색 승합차에 타다라고 하는 저도 보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로고가 박힌 그런 차들이 많이 있죠. 모바일 콜밴 서비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바일 콜밴 서비스. 콜밴 서비스. 그러니까 기사가 알선이 포함된 렌터카 임대 서비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소카 회사가 지금 저런 승합차를 소유하고 있고요. 11인승이랍니다, 현재. 11인승 승합차를 포함하고 그걸 빌리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 렌터카 회사에서 빌릴 때는 그 렌터카 회사가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 경우는 안 되는데요. 승용차는 안 되고 일반 그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승합차만 빌려줄 때 기사를 알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 기사들인데요. 그 회사 소유가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 아니고 프리랜서 기사를 알선해서 그 기사가
차량을 운전해서 예. 소비자들은 그 차량을 이용해서 밴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승합차 택시 같은 거죠? 뭐 일종의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차량을 그냥 뭐 기사가 운전한 차량을 이용하고 돈을 내는 그런 서비스니까 일종의 택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그래서 택시업계에서 이제 고발을 한 걸 텐데, 근데 이게 택시업계에서 이렇게 고발까지 할 정도면 이용하는 분들이 꽤 되는 모양이네요.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이제 이용하는 것인데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오픈을 했는데 지금 5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회원이 30만 명이 가입돼 있고요. 벌써요? 호출 서비스를 보니까 지난 시작할 때보다 200배가 좀 증가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 틈새 수요가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게 가만 놔두면 그 카풀 서비스처럼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달려들어서 해서 확대될 것 같으니 아예 이제 아직 하나만 있을 때 공식적인 알려진 회사가 빨리 좀 초반에 뭔가 좀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택시업계의 그러면 고발 이유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마치 택시 같은 거네요. 이렇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동차가 이제 승합차고 거기에 기사가 딸린 프리랜서 기사인 것일 뿐이지 기사가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택시업계에서 고발한 것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제 위반 혐의가 있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승합차를 렌트할 때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이 돼 있는데 택시업계 얘기는 원래 그런 법의 취지는 행락철에 이런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들이 기사를 별도로 이렇게 채용하지 않고 알선 받아서 쉽게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지. 그런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지. 이렇게 택시 서비스처럼 일정한 구간을 이용하면서 운행하면서 이렇게 승객을 태우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렌터카를 빌렸으면 이제 그 운행이 끝나면 렌터카를 이제 그 회사로 돌아가서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서 있으면서 택시처럼 배회 영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재용 대표는 이게 업무방해, 합법적인 서비스인데 업무방해하는 것이 이렇게 고발하는 건 업무방해고 무고다. 그래서 맞고소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그래서 좀 이재용 대표의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재용 대표가 SNS에 올린 걸 제가 보니까 국토부랑 서울시에서 모두 합법적인 서비스 인정을 받은 건데 왜 이게 불법이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재용 대표 얘기하는 합법적인 서비스 인정받았다는 그 대목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객운수사업법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승합차는 기사를 알선해주게 돼 있는 그 부분에서는 알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지난해 10월에 이제 이 서비스 처음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문제가 없느냐 얘기하니까 국토부에서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서는 합법적이다.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고 유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또 서울시도 그걸 확인해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또 어쨌든 이제 법률 전문가니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도 법적으로는 이게 고발은 됐지만 소송까지 갔을 때 뭐 이를테면은 뭐 큰 문제가 되거나 왜냐면은 이게 뭐 중단 조치가 뭐 법 판결이 되면 이럴 여지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일단은 국토부 유권 해석이 있었고요. 또 소관부처가 국토부 동부니까요. 유권 해석이 있었고 서울시도 확인한 사항이니까 뭐 거의 그렇게 별 문제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부의 유권 해석과 또 검찰이나 법원의 또 사법적 해석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종종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그냥 들으니까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두 가지 그 택시업계 근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 그런데 두 번째 이 들어가니까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배회를 한다.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 플랫폼 자체 문제가 아니고 영업 행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문제였어요. 우린 그러면 다 복귀한다. 복귀하는 도중에 콜을 받으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또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는 아직은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마 그러니까 이건 또 전례도 없을 거라 새로운 어떤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길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공유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제 규정이 된 거잖아요. 네, 이 타다라는 그 렌터카 이 호출 서비스도. 그러면 지금 사실 카풀 서비스도 결론이 하나도 안 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여기에다 이것까지 얹어서 그럼 이 공유차 서비스 문제가 이제 더 확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택시업계에서 일단은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단 중단 유예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단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사전에 지금 이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시장이 더 커지기 전에 택시업계도 이걸 막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게 이런 상황을 보면은요. 이번에 택시 요금 올라간 것까지 이렇게 겹쳐서 보면 택시 업계가 물론 여러 가지 생존권에 대한 위기 때문에 그건 사실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타다 서비스를 이용했던 분들이 그렇게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등등등 대부분이 기존 택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들 때문에 생긴 게 크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별로 안 보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소비자들한테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자꾸 반대하고 못하게 하는 식으로 간다면 여론전에서 굉장히 택시업계가 불리하지 않을까요? 저도 이제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 기사를 검색하면서 그 댓글을 다 봤는데요. 죄송하지만 100%가 다 택시업계 비판적입니다. 그렇죠. 왜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국민들의 편익이 좀 증진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택시업계부터 혁신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는 이런 그 새로운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서 택시업계도 굉장히 혁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처럼 단거리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카카오 이 택시를 이용해도 단거리는 콜이 안 잡히잖아요. 택시 기사들이 마음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다는 강제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차량을 무조건 배정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택시에서 좀 불만이 나온 것들 택시 기사가 승객이 절대 말을 먼저 걸지 않은 이상 절대 먼저 말을 걸지 않고 음악도 서로 먼저 틀지 않고 어쨌든 택시에서 나왔던 불만 사항들을 다 개선한 그런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돌풍을 일으킨다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소비자의 니즈, 요구사항을 잘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사회적 대타의 기구를 만들어갖고 카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기구에서도 왜 국민이 가장 최종적인 소비자인데 왜 국민의 이익, 니즈는 반영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도 기구에도 국민의 대표는 안 들어가 있느냐. 그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택시업계에서도 물론 본인들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왜 택시업계가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지 이번에 요금을 올리면서도 과거에는 요금을 올린 명분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월급제 정착이라든지 여러 개 내세웠는데 이번에는 얘기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택시업계에서 먼저 본인들의 혁신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이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지지를 못 받고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여쭤봤습니다. 네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저희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 얘기를 이제 전해 들으셨습니다만 진행 중입니다. 결론은 아직 역시 안 나오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에도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드리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동안에 탄력 근로제 확대와 관련돼서 여러 번 방송을 하면서 핵심 쟁점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에 여러 개가 있었죠. 대표적인 임금 보전 문제, 그다음에 과도한 근로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전 문제 등등등 이런 거였는데요. 오늘 새벽 3시까지 진행됐던 회의에서 또 새로운 또 하나의 쟁점이 또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은 전체적인 전망을 다시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림대 최영기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이었죠. 경산회의에서 요약한 쟁점 내용들 중에 저희가 잠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새로운 게 도입 절차 완화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교수님한테 그거부터 여쭤보려고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요건과 절차 이런 걸 텐데요.
그 탄력 근로를 도입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예요. 그러니까 네. 이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 이 문제가 있고요. 예. 어느 단위에서 합의를 구할 거냐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기업 쪽에서 더 불편해하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노동 시간을 다 노동 작업 스케줄을 다 사전에 확정을 지어라. 그렇죠. 원래 그게 탄력 근로제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하루 단위로. 하루 단위로.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거를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예. 3개월 탄력 근로가 지금 허용돼 있다고 그러지만 예. 3개월치 작업 스케줄을 확정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예. 어떤 집중 작업이 필요해서 어떤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예측 못한 어떤 수요에 의해서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예. 그걸 사전에 허가받을 때 노동자들과의 합의를 구할 때 3개월치 작업 스케줄을 구체적으로 다 확정을 지어라. 하루 단위로. 하루 단위로.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6개월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단위를 좀 유연하게 도입 절차를 유연하게 해주라. 이 요구입니다. 지금 경산호에 참여하고 계시는 공익위원으로 참여해 계신 분 중에 저희 방송에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분 중에 이제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님 계신데 김 교수님이 제가 뭐 아까 연락을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네요. 이게 지금 하루 단위로 되는 거를 일주 단위로 바꾸는 게 굉장히 큰 쟁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하루하루 스케줄을 이제 3개월치를 하는 거였는데 뭐 3개월, 6개월은 둘째 치고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하게 되면은 무슨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게 왜 쟁점이 된다 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기업들이 이렇게 편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면 소위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아,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그 확정을 지어놓으면 근로자들도 예측 가능하고 자기가 어떤 식의 대비를 하면서 이렇게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이 확정되지 않고 일주 단위로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일 단위의 작업 스케줄은 확실치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 같은 데서 탄력 근로제를 먼저 적용하고 이미 정착이 된 데 같은 경우는 하루 그 데드라인을 그러니까 최대 근로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을 해놓은 데가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도 그 부분을 주간 단위로는 물론 이렇게 풀어놓더라도 하루 단위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 주간 단위로 하더라도 하루에 최대 근로 시간 예를 들어 10시간 뭐 9시간 이런 식으로 그 뭐랄까 그 디테일한 부분을 이렇게 박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건강권 그 노동계가 요구하는 건강권 보장의 문제인데 그 방식이 일일 단위 작업 스케줄을 다 확정지는 건 너무 경직적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일주 단위로 하긴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건강권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11시간의 의무적인 어떤 휴식 시간을 준다든가. 아니면 일주 단위로 그 맥시멈 어떤 최장 근로 시간을 정한다든가, 4주 단위의 최장 시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다른 어떤 그 건강권 보호 조항들을 통해 가지고 이 근로자들의 그 안전과 뭐 보건은 유지를 하되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은 좀 터두자 이런 쪽으로 합의가 모아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러면은. 오늘 뭐 합의에 이를지 어떨지 현장 기자의 취재는 확실치 않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일단 얘기는 하는데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주간 단위로 도입 요건을 좀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다. 노동계가 양보할 수뿐이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기업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행 제도도 3개월 단위 탄력 근로도 이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3.2%로 제가 수능지를 봤습니다. 5%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6개월 늘린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입 요건을 완화할 텐데 그러려면 임금 보전과 다른 건강권 보장 방법들을 구체화시켜라. 글쎄요. 이게 이제 노동계 요구다. 그러면은 결국 주간 단위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임금 보전이라든가 건강 보장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또 이제 받는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돼야 될 테니까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경산호에 이제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마침 한 분이 오늘 저희 그 직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분이 얘기하셨던 게 임금 감소 보전 문제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고 이거는 사실 거의 합의점에 이르렀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쟁점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아까 저희가 그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도 6개월 될까요? 기간을 3개월을 6개월로 늘리는 거 이거는 뭐 공감대가 그거는 된 것 형성이 같고요. 예. 도입 요건에서 아마 그 일주 단위로 그 노동 시간을 정하는 요 정도까지는 합의가 됐을 것 같고요. 예. 건강권 보장 문제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절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임금 보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쟁점일 것이다. 그거는 그러니까 도입 요건을 얼마나 까다롭게 할 거냐, 임금 보전을 어떻게 할 거냐는 서로 어떻게 보면 노사가 주고받을 그런 어떤 최종의 교섭 카드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임금 보전 문제로 저희가 좀 범위를 좁혀서 얘기를 해보면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탄력 근로제를 적용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차피 노동 시간이 줄면서 근로 시간 단축 때문에 노동 시간이 줄면서 임금이 줄어들 여지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네들은 이 임금 문제를 어떻게 수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가 이제 해고를 잘 안 시키잖아요. 네. 해고를 잘 안 시키는 대신 근로 시간은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해고를 안 하는 대신 근로 시간은 유연하게 쓰게 해서 네. 이거를 그렇게 수량적으로 조정을 하게끔 하는데 네. 연장 근로 수당을 안 받습니다. 노동계에서. 네, 그러니까 탄력 근로의 원래 취지는 네. 시간을 유연하게 쓰고 네. 연장 근로 수당 부담을 안 준다. 기업에게. 네, 기업에게 안 준다. 이게 이제 본래 취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임금은 좀 줘도 좋은데 이 근로시간 운영이 너무 경직적이다. 경직돼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네. 임금을 좀 주더라도 도입 요건이나 이런 걸 완화시켜서 기업들이 좀 숨통을 트여달라.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달라. 이 요구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노동계하고 재계하고 이게 입장차가 확실하군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계는 임금은 더 줄 수 있다. 대신 우리 좀 업무 여건에 맞게 이를테면 지금의 우리가 좀 이 주 52시간제 도입 자체가 우리가 세계 최장 근로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도입이 된 건데 이 부분에서 조금 기존처럼 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고 반면에 노동계는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드니 임금 보전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건강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거고 그렇습니다. 서로 약간 포인트가 조금 어긋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수치인데 작년에 10월에 노동연구원이 이 탄력 근로제 이미 하고 있는 2,400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한 내용을 봐도 응답 기업의 75%가 3개월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이 돼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응답을 했었거든요.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탄력 근로시간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대상 기업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냐도 생각 들었어요. 그 작년 조사는 막상 그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전이었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사 자체가 특례 업종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업종과 직종이 있었어요. 뭐 언론계 이런데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방송, 그렇죠. R&D 쪽, 영화 제작 뭐 이런 쪽이었는데 연출, 이런 쪽들을 전부 다 이제 52시간 제한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한 추가로 그 제한을 받는 사람이 한 250만, 300만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 보면 새로운 그 근로시간 유연성의 필요성이 작년보다는 좀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오늘 어쨌든 지금 경사노위 측은 저희가 이제 전해 듣기로는 취재한 기자 얘기로는 어쨌든 오늘 중으로는 결론을 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국회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노사 간의 합의 형태가 아니라 어쨌든 그냥 뭐 결론만 낸 상황이 될 텐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결정의 부담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임금 보전과 근로시간 제도 도입의 유연성과의 이 노사 간의 이해상충을 누군가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노사 지도부들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까지 결정을 해주면 가장 좋은 거고 사회적 대타협의 의미도 있고 이런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결국 국회가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거니까 그 결정의 부담을 국회가 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의당의 벽을 넘어야 되겠죠. 그 부담이 있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두 당,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랑 자유한국당은 다 오케이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오케이 하고 있는데 그 법안 심의의 어떤 관행으로 보면 법안 심의
심사 소위가 있잖아요. 소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끝까지 막 했을 때 그러면은 이거를 환노위 차원에서 다수결 투표를 하자. 그렇게 가면은 뭐 질 수밖에 없는 할 수 있는데 여지까지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의 관행이 만장일치였다. 그래서 그 관행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갈 수뿐이 없다.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끝까지 정의당과의 합의 문제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면 혹시요, 뭐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정의당, 그러니까 국회로 넘어간 상황에서 정의당이 이제 당연히 현 상태로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으니 그럼 뭔가 이제 뭐 이를테면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뭔가 협상을 좀 더 벌이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 특히 임금 보전이라든가 건강 보장권 문제에서 좀 뭔가 노동계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내용을 더 포함시키는 쪽으로 내용이 좀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겠네요. 여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이제 노사가 합의하면 그대로 또 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그 타협의 여지를 정의당 몫의 어떤 타협의 몫을 국회로 넘길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늘 그 경사노위에서. 그거 확실치는 않습니다. 물론 뭐 정부로 봐서는 타협을 해주면 가장 좋고. 근데 이제 국회 통과라는 그걸 보면 정의당도 자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뭐 교수님 덕분에 좀 더 저희가 이야기 쉽게 해설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들으십시오. 이제 지난달이죠. 지지난달이군요. 이제 12월이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자영업자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생존권 위기에 대한 많은 이제 걱정들을 하시고, 뭐 국회나 이런 데서 이제 시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추운데 고생들 많이 하셔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였습니다. 많이도 내려주기로 했었고요. 특히 그동안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형 가맹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데에 비해서 매출은 현저하게 작지만 수수료는 거의 2배 이상으로 높았던 그 중소 자영업자들, 중소 마트 뭐 이런 쪽이죠. 편의점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아직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뭐 그 상황을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수 있긴 한데요. 오늘 금융당국에서 올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연간 한 8천억 정도 수수료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인하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얘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해보고요. 잠시 후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용 회장 저희 스튜디오에 여러 번 나오셨는데요. 전화해서 실제로 부담을 덜 거라 보시는지 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세종대 경영학과 김대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앞에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연매출 500억 이하 가맹점들은 연간 8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 이게 이제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그럼 이거를 이제 개별 단위로 좀 쪼개보면 뭐 어느 정도나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중소 가맹점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가 한 270만 개 좀 되는데요. 한 업체당 한 1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갈 것 같고요. 400만 원도 있고요. 물론 좀 사이즈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또 뭐 한 30억 원 매출 기준으로 되면 한 전체 금액으로 한 6천억 정도 혜택이 될 것 같고 또 30억 원 이상 되는 일반 가맹점은 한 2천억 정도가 이제 혜택을 볼 것이다. 그렇게 금융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예, 그 정도라면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요. 이건 교수님 생각입니다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적어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해방이 된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영세 중소 상공인의 카드 수수료가 0.8%니까요. 과거에 우리 4.5%까지 받다가 그게 한 3.7% 많이 내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0.8%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카드 그 영세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가 연간 뭐 100에서 뭐 1,000만 원까지였는데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번에 영세 항공인들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간 4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줄어든다 그러면은 사실 월 단위로 따지면은 대략 한 달에 한 3-40만 원 꼴 정도 된다는 거니까 그 3-40만 원이 부담이 줄어드는 게 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교수님, 저희가 이 얘기는 우리 자영업자 직접 얘기를 좀 듣고 다시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용 회장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예, 잘 계셨죠? 예. 예. 그 수수료 부담 관련해서 오늘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내용도 잘 보셨을 텐데 네, 현장에서도 그 정도 부담이 좀 눈에 띄게 줄어들 거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아, 그러면요. 우리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모든 가맹점들이 거의 혜택을 다 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이상으로 큰 혜택을 본다고 다들 느끼고 있고 그렇게 실제 경비 경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예. 자영업자분들께서도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예. 마음이 좀 저희도 좀 편하네요. 근데 예. 자영업자 위기 문제를 저희도 뭐 여러 번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문제가 카드 수수료를 내려준다고 해서 매출이 늘거나 소득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을 경감해 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고 그거는 독과점에 의한 소수 대기업의 독과점에 의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건 무슨 얘기십니까? 독과점에 의한 부분이라는 건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여기 내수 소비 시장의 90% 80% 정도는 대형마트에서 이미 독과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개선해야 비로소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는 생계 터전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사실 굉장히 좀 단기간에 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유통산업발전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을 개정을 해서 입법을 통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 이해관계도 다르고 이래서 쉽지 않은 과제이고 장기적 과제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임대료 문제도 또 있고 이것도 사실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직접 해결을 할 수 있기는 또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건 또 사실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그 부분이 조금 보강이 된 부분도 있긴 한데 중소상인들 입장에서 이런 상당히 좀 생존의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들 하는 이런 상황을 직접적으로 본인들의 노력으로 타개를 하려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들한테 시장을 돌려지게 하는 게 정책적 수단이 필요한 건데 이번에 그 자영업 종합대책에 있던 지역 상품권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아, 지역 상품권 사업이요? 지역 사랑 상품권 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지역에 소비되는 소비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규모 점포를 규제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거든요. 올해부터 2조 원 규모를 발행을 해서 지역에서 이제 지역 상품 활성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얘기하는 매출을 늘리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도 뭐 그 관련해서 일자리위원이 뭐 관계부처들 모여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올해의 목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지역 상품권 사업 특히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서 우리가 쓰는 이런 상품권 같은 것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일 텐데. 보통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재래시장까지 가서 써야 되고 그래서 불편해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적하신 그 기존의 온누리 상품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만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골목에 못 쓰니까 불편하죠.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전통시장도 사용할 수 있고 내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 상점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소비하는 거를 골목에 있는 상점에 가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또 우리 회장님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영업자들 위기 타개 뭐 극복 어떤 방법 이런 어떤 주제 정도로 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한번 듣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중소상공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경 회장이었고요. 지금 속보 잠깐 나오고 있는 거 좀 볼까요? 저도 좀 화면을 봐야 돼서요. 근로일간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했고 앞서 잠깐 보니까 6개월로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일단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따 클로징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정책적인 지원도 좀 하라고 물론 당장 안 되는 그런 그 대규모 유통업체들 문제는 있긴 합니다만은 자체적으로 그런 어떤 상품권 사업 같은 걸 통해서 좀 활성화시켰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이번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수수료는 대폭 낮추는 반면에 이제 그동안에 비교적 조금 낮은 수수료를 받았던 규모에 비해서 대형 가맹점은 올린다면서요? 대형 가맹점은 이제 카드사들이 8천억 정도 수익이 줄게 되니까 기존에서 0.2% 추가로 이제 올려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가맹점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통신사하고 대형 마트, 항공사들이 이제 대형 가맹점 포함되어 있는데 연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보다도 좀 0.2% 올리니까 1.9에서 한 2.2%좀 되더라고요. 1.9에서 2.2. 2.2%. 예, 그러니까 올린 금액이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제 2.3% 상한선을 딱 정해놓고 2.3% 이상은 받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카드사들이 8천억 손해 봤으니까 그러면 대형 가맹점이 좀 더 부담을 해서 0.2% 올려달라 이렇게 됐는데 또 대형 가맹점에서는 또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이 카드 의무 수납제라는 게 있습니다. 카드 의무 수납제는 그거 내가 무조건 카드는 무조건 다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이렇게 1997년도에 정부가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강제로 시행했는 건데요. 카드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받는다는 것이 카드 의무 수납제인데. 예, 뭐 100원을 결제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무조건 받아야 되고 또 선진국은 또 그게 없어요. 선진국은 또 카드 의무 수납제가 없이 또 시장 자유를 맡겨놨기 때문에 대형 가맹점은 또 굉장히 또 억울하다. 이렇게 무조건 카드 의무 수납제를 해놓고 카드를 안 받으면 처벌하면서 또 수수료는 딱 그 카드사 요청하는 대로 받아야 되니까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하지 못하면 이제 이게 그 카드사가 하는 대로 또 강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카드 수수료를 내가 그동안에 뭐 이를테면은 뭐 1년에 100원 내던 1억 원 내던 수수료가 만약에 1억 이상으로 몇 천만 원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게 그 대형 마트나 이런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원가 부담이 커지는 거다. 그러면 그걸 그쪽에서는 뭔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전가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나 또 통신사에서는 만약에 카드 수수료가 지금보다 0.2% 올라가게 되면 또 소비자한테 그 가격이 전가되고 또 풍선 효과라 그러는데요. 또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또 전반적인 대형 마트라든지 통신사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또 소비자나 국민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물가 인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 가맹점에서도 카드 수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과 또 전체 경제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좀 협상을 좀 해서 적정한 그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좀 카드 수수료를 좀 조정하자 이런 것이 대형 가맹점 요청 사항입니다. 한 달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또 결과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교수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건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마지막 질문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카드사 얘기도 한번 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카드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많이 받던 수수료를 이제 많이 받지 못하게 되니 당연히 거기서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대형 가맹점 올린다고 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카드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에 조금 빨간불이 켜진 거는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카드사도 8천억이나 수익이 또 줄게 되니까 이 8천억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래서 할부라든지 과거에 6개월씩 할부했던 것을 지금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 서비스라든지 또 카드사의 주 수입은 우리나라는 전체 그 수입의 70%가 카드 수수료인데요. 카드사들의 수익. 카드 수익의 70%가 작년에도 한 11조 원 정도 카드 수수료인데 카드사의 전체 순이익은 한 2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카드사들의 수입이 그 연회비라든지 그다음에 카드론이라든지 다양한 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카드사들도 카드 수수료에 한 70% 의존하고 있는 것을 좀 비중을 좀 줄이고 다양한 수익원을 좀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번 사태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대형 가맹점과 카드사들 간에 서로 좀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조정을 해서 서로 윈윈하도록 해야 됩니다. 대형 가맹점도 만약에 카드 가맹점 해약하게 되면 국민과 가맹점, 카드사 다 3자가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0.2% 올리게 되는 것을 적정한 금액에서 서로 합의하고 조정해서 전체 국민들이 또 이득도 가고 가맹점과 카드사도 서로 윈윈하도록 어렵겠지만 조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뭐 저희 대안입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좀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일보 뜬 거를 보니까 이제 탄력 근로자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이제
늘리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좀 올라와 있네요. 앞서 말씀대로 11시간 연속으로 휴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경사노에서 합의된 내용은 이제 잠시 후 뉴스프리즘에서 저희 취재자를 통해서 자세히 또 전해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즈플러스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